이어서 이번 월간 부동산의 메인 테마입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미리 보기입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온 하반기의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미리 보기라는 이슈로 마무리를 장식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24전 24패라는 말로 비판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자, 지속된 정책의 실패의 원인, 과연 뭘까요? 일단은 뭐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방법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이제 평가해 봅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를 보면 나와서 그렇습니다. 통계를 볼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월에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위 가격이거든요. 서울시 아파트를 이제는 맨 낮은 가격부터 위에 가격을 해서 가운데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죠. 아마 서울 수도권 안 사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10억이라는 게 좀 와닿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6월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했을 때에 이제 17년도 5월에 아파트 중위 가격을 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6억,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4년 1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무려 4억 원이나 상승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기 봤을 때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온 게 그나마 좀 위안은 돼요. 이제 공급 주택으로 뭔가 그동안 막혀왔던 정책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활용할 만한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공급 대책이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에서 있고, 두 번째로는 내용이 좋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 대책을 가면 이제 뭐 거래세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양도소득세 더 중과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막혀버리는 거죠. 꽉 막혀갖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약간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부 정책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무려 10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하반기 집값 어떨까라는 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집값 중위 가격이 올라가면서 양극화,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이 어떤 양극화 현상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문재인 정부 5년의 주택 가격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올랐다. 그게 팩트고요. 문재인 정부 5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해가 언제냐? 지금을 포함한 지난 1년입니다. 작년 네. 많이 올랐다. 통계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첫 해가 1.9%, KB 종합 전체 지수로요. 2년 차가 1.7%, 3년 차가 2.9%거든요.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13.9% 올랐어요. 총 지수가 그렇고요. 서울 아파트는 뭐 2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중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뭐 아파트, 연립, 단독 할 것 없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뭘 했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종부세,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팔게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전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계속 간다. 왜냐하면 이거를 터주지 않고서는 저는 잡힐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전부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가서 그것 가지고 대통령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라도 이 정부를 어쨌든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서 그동안 해놓은 어떤 그런 중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원상으로 복귀하는 쪽으로 큰 흐름이 흐를 때까지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종부세 버티지 뭐 안 팔지 뭐. 전 이 분위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양극화가 두 가지 양극화라고 봐요. 주택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양극화가 있고요. 네. 저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강북에 살거든요. 강북과 강남. 강북과 강남에 굉장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양극화 중에서도 저는 특히 견디기 힘든 것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양극화다라고 봐서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정부는 묵묵히 그리고요 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5년 15년 생각을 잡고 특히 지금 강북의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단독, 노후된 다세대를 이거를 좀 이렇게 소규모 한 두세 동을 단위로 해서 한 50호 내지 한 200호 정도를 해서 정말 유럽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정말 살기 좋은 현대식 어떤 그런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저는 젊은 세대들이 접근성 좋죠, 문화 많죠, 교육 좋죠. 저는 강북으로 몰릴 것이라고 봐서 자꾸 대규모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크로하게 효창동, 대흥동 이렇게 단일별로 저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하반기 집가 계속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로 핀셋처럼 핀셋을 가지고선 네. 그 지역 중심,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라. 지역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면 정부가 그것을 혜택 주는 쪽으로 저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저는 그렇게 저는 젊은이들이 그 경기도 구석으로 3기 신도시에 저는 그렇게 구름과 같이 저는 분양하는 그런 거는 저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일단 교수님한테 하반기 집값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올라가고 보증료는 낮아지는 등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내용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좀 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 주담대 LTV 규제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까지였어요. 생애 최초는 이제 9천만 원까지였거든요. 그 기준이 그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늘려줬습니다. 연소득 한 9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1억 원 미만이신 분들도 이제는 LTV에서 어느 정도 늘려주게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기준도 사실 되게 적었어요. 이게 투기과열 중에서 6억 원 이하만 혜택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의미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걸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실을 보고 투기과열지구는 한 9억 원 이하까지,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은 8억 원 이하까지 이제 주택 기준을 봤고요. LTV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60, 그 다음에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한 70%까지 좀 늘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환영할 만하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또 정부가 또 신경 쓴 부분이 좀 눈에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민영주택 최초 특공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한 3% 정도 늘렸거든요. 최초 특공이요? 예, 말 그대로 생애 최초. 그렇죠. 생애 최초, 생초.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공, 그러니까 특별 공급 비중을 3% 정도 더 늘려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생애 최초, 그러니까 처음 집을 장만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이제 기회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 이제 반환 보증 같은 것도 5억에서 한 7억 원 쪽으로 좀 늘려준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와닿아요. 정책자금인데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그다음에 디지털 대출 이런 것도 사실 늘려줬습니다. 보금자리론 3억 원이었어요. 이거 3억 갖고 사실 힘들거든요. 이거를 3억 6천만 원까지, 디지털 대출은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조금 더 늘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좀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나온 거는 환영하는데 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LTV에 대한 거는 완화가 됐지만 네. DSR이라는 맞습니다. 제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LTV라는 거를 비율을 늘려주긴 했지만 DSR로 잡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과연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게 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자, 교수님. 네. 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이런 대출 규제 완화, 혹여나 지금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작용 과연 없을까요? 저는 아까 그 LTV율을 올린 왜요? 10%만 올렸냐? 이게 정부의 25개 대책을 보면요, 전부 LTV 강화 해가지고 최근에는 40%까지 쫙 강화했다가 이제 또 50% 갔다가 또 60%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오른 것만 따지면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면 좀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LTV를 50에서 60으로 올릴 게 아니라 50에서 70으로 올리는 게 저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많은 사람들이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저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DSR 가지고 그걸 규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 중에서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빚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 미래 짐작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진짜 못 갚을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염두에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저는 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LTV하고 DSR 같은 경우를 적어도 무주택자고 그다음에 소득이 꾸준히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LTV율을 좀 정확히 높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좋지. 여태껏 좁혔다가 못 살게 하다가 터주는데 찔끔, 저는 이것도 저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좋아하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70% 오른 집값에 비해서는 네. 미비하다. 미비하죠. 미비하죠. 무주택자, 실수요자, 그리고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에 상환부담 한해서는 능력산세는 한대는 늘려줘야 된다라는 늘려줘야 부분으로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고 다가온 하반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카드를 두 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키워드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 두 분께 적어주신 부동산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 네. 2021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부동산 키워드는 포모 증후군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모 증후군은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이런 어떤 증후군이거든요. 사실 상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벼락 거지, 딱 이게 포모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반기는 역대 최고급으로 저는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오를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요, 첫 번째는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KB 주택가격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6월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가 103.7로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매수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매수 우위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서울은 이제 98.9포인트입니다. 100보다는 좀 낮죠. 하지만 경기도,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122포인트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매수 우위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 100을 넘어가면 사실 더 높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파트 가격하고 집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젠 아파트 집값 더 오를 거야.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 낙찰 받아야 되겠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겠죠. 그럼 낙찰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행지수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따지고 있는데, 이 낙찰가율이 지금 그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119%거든요. 100보다 높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이제는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이제는 아파트나 아니면 집값의 선행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죠. 이거 50개를 잡아서 보통 이제 가격 추이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서울시나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1, 2개월 선행지표로 따져요. 근데 이 비율이 점점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서울 중심으로 또한 경기 중심으로 집값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더더욱 포모 증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두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하반기에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통계를 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그 불안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이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 저금리, 또 거기다가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의 어떤 부족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핵심 키워드를 금리 인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한두 번도 아니고 하반기에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후진국들 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에 저는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를 일단 올리는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시중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주택을 융자를 받아서 사신 분들의 금리가 대부분이 그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그 이자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대출 규모가 뭐 1, 2억 정도가 아니라 10억 가까운 이런 자금을 빌려서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는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그 매물 차원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뭐 우리가 영끌해서 집을 사자 이런 분들도 금리가 올라가 그건 아니지 않나. 따라서 수요와 공급 동시다발적으로 주택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금리 인상인데 저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0.25 또는 0.5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0.25씩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리는 신용만 하는 쪽으로 0.125 정도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그렇게 과감하게 올릴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0.25% 올린다고 하면 주택시장에 굉장히 큰 안정 효과를 저는 줄 것이다.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안정 효과가 있을 굉장히 것이다. 크다. 수요 공급 모든 면에서 가지고 있는 분은 빨리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금리 부담 때문에 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금 미루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주열 총재도 지금 역대 최고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상승을 놓고 금리 인상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7월, 8월, 9월 달까지 어떤 물가 지수 상승률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로 반향이 큰 문제라서 과연 올릴 수 있을지 그동안의 한국은행의 행동을 보면 못 올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최대 우리 관심사는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 금리 인상.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진짜 잡고 싶으시면 여당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치권에서는 금리가 가져다 줄 어떤 부담 때문에 선뜻 금리 올려라 박수 못 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상을 하반기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2021년 상반기 총결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돈 교수님과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